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22대 국회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께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주제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정된 정치 거목 이준석 의원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뭐 요즘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원래 풀 버전으로 얘기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빡빡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광재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지금까지는 두 개 정당 중심으로 흘러왔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빨간당 산업화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그 영광을 바탕으로 이어져 내려온 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과 영광을 바탕으로 내려온 정당입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되게 키 포인트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이라는 걸 언급하시면서 교육 정책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에게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투표 용지 자체가 킬러 문항이었죠. 답을 찾기 정말 어려운 그런 투표 용지였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정치하겠다는지 알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건 이분들 두 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그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신주단지처럼 가져왔던 가치라는 것들이 이미 낡았습니다. 아까 산업화 얘기했는데요. 산업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첫 번째 아젠다로 떠오릅니다. 못 먹고 목 사는데 잘 사는 거 외에 다른 아젠다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경제 발전기를 겪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체되는 것이 먹고 살만해지면은 사람답게 살자.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각종 인권에 대한 운동들, 민주주의 운동들이 태동하게 되죠. 그 안에 보면은 인종적인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는 인종 간의 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나라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활동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여성 참정권까지는 다 주어진 상태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체적인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바로 앞에 4.19 민주묘지 있는데 4.19, 그다음에 5.18 그리고 6월 항쟁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세대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과거에는 지역 구도에 따라 가지고 영남과 호남의 표심이 명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로 하나의 지역, 충청도 표를 잡으면 된다라는 식의 정치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화에서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소위 말하는 세대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40대 50대는 민주진보 계열을, 그리고 60대 70대는 보수 계열을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2030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실제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 지금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정치 민주화와 산업화가 주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유권자에게 매력적이진 않다는 거죠. 왜냐? 지금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지금 집권한다고 해가지고 불행하게도 과거에 경제 발전기에 있었던 그런 군부 지도자 출신의 대통령들이 우리에게 선사했던 연 7%, 8% 성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걸 꿈꾸니까 뭘 합니까? 유전을 파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지금 이런 시대에 갑자기 저런 거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실제 민주주의 가깝지 않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은 영에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우리는 탄핵을 통해서도 정권 교체를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의 힘은 현재 충분히 강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산업화와 민주화, 이미 제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분의 이력서를 CV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 이력서 모르는 분 있나요? 예, 대학교 어디 나오셨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 이력이 뭐죠? 9번 시험에 도전하셔가지고 예, 거기에서 되셔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26년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 직업이 뭐죠?
대통령이요. 이렇게 시비가 간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그 안에 만약에 잡아넣은 사람을 열거하자 그러면 좀 길어지겠지만은 그 외에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이력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 속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산업화 정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단 하나의 산업화와 관련된 이력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화 영웅의 딸이라고 했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건설사에서 십장부터 해가지고 정말 경제 발전의 한 과정에서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산업화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 가족은. 자, 최근에 가장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께서도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반자이기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에 대한 기여와 지분이 충분한 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파란당과 빨간당에서 역할과 책임과 지분이 있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님의 삶을 찾아보면은 산업화에 대한 어떤 기여도 지분도 없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의 이력에서도 저는 민주화에 대한 어떤 지분과 이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권 변호사 하셨다 그러는데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냐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은 누가 뽑았나요? 각 당의 그 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뽑은 겁니다. 그건 시대 정신이 바뀌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내세웠던 아젠다가 무엇이냐? 지금 들으면 웃기실지 모르겠지만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민주화에 기여한 건 없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잘하시는 게 뭐냐? 따져보면은 행정가로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실제 시행하는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더 큰 역할을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젠다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는 전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환 시기에서 각 당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저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의 어떤 그런 제안,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이런 건 좋지만은, 저는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당면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광재 선배님도 뭐 창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같은 것들 많이 열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지금은 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패싸움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너는 빨강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갖고 다투는 건데,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저도 사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가 수업 한 번 듣고는 굉장히 충격적인 전환을 겪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뽑으라 그러면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죠. 보수에 계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고, 보통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죠.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님, 요즘 책도 쓰고 하시던데, 그 교수님이 비교 정치학이라는 수업을 했는데요, 제 6강인가요? 가보면 그 장의 챕터 제목이 뭐였냐면은 레닌과 박정희였습니다. 네. 레닌과 박정희를 같은 날 배우는 이유는 둘이 너무 똑같기 때문이에요. 네. 레닌은 과거에 소련이 경제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NEP라고 하는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국가주도 성장을 하려고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안 한 것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국가주도 성장이에요. 근데 보수의 이념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아까 말했던 보수 진보 체제로 짜여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관념이 굉장히 혼선 속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통제적 국가 발전론을 가져오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자유를 숭상한다고 하는 보수 진영의 영수처럼 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까 언급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철학과 가깝게 가가지고 IMF 위기를 극복해내신 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갔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저희 세대 2030 세대가 앞으로 주도하고, 저도 이제 40이네요. 2030, 40 세대가 주도해야 할 그런 새로운 문화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요, 저는 성역 없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이광재 선생님 학교 복합화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저 여기 상계동에 있을 때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5층 6층까지 걸어다니게 만들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 안에 차가 들어오면, 성인이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사실 기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고, 왜냐, 특정 이념 때문에 저건 배제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다 올라와서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 민주적 토론의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립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혹시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빨갱이라 불렀죠. 예,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은 보통 빨갱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몇 가지 성역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역을 건드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혐오주의자 같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미 등장해 있는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건드릴 때마다 그 논란을 합리적으로 깨부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성역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약자라는 관점에 있어 가지고 약자는 보호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논리를 가르치고 최소한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문제가 이제는 정말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갈등이 좀 적었던 이유, 사회적 갈등이 적었던 이유는 적게 버는 사람도 많이 버는 사람도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내 소득은 웬만하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내 소득은 계속 상승했거든요. 나의 삶의 질은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것이 이건희 회장이든 아니면 상계동에 사는 한 화이트 칼러 가정이든지 간에. 근데 지금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려갈 수도 있는 저성장의 국면이 들어온 것이고, 여러 사회적인 특권이나 아니면 이익, 이런 것들이 결국엔 서로 싸워야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별 간에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갈등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 풀어낼 때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혐오, 이런 거 한마디로 논쟁을 정리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런 것들을 상술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저는 앞으로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하게 열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풀어낼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 앞으로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한번 뚫고 지나가 보려고 하는 것이 제가 12년 13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청년 리더들이 그 길에 함께 가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또 토론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도 상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